세 번째 OA 영상입니다. 우선 지난 1, 2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빠르게 정정 및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또 어떤 존재들은 고급 인프라의 교통수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바깥쪽 중점으로 와서 따로 우주선을 통해 테라젠 영역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테라젠 영역을 벗어난 소수는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구상 상단으로 가고 우리 은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테라젠 영역의 외부 볼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있지만 테라젠 영역에서 벗어난 테라젠은 아직 없습니다. 광속을 추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웜홀을 쓰면 광속보다 앞서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웜홀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각각 만들어야 합니다. 순간이동처럼 직접 도달한 적 없는 장소에 웜홀을 생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스타게이트 같은 인프라가 없는 최외곽에서는 아광속으로 확장되는 테라젠 영역을 함선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테라젠 영역의 바깥으로 연결된 미리 만들어진 웜홀이 발견돼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인간은 소폰스합니다. 돌고래, 범고래, 까마귀, 문어, AI도 소폰스합니다. 얼마나 소폰스한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돌고래, 범고래, 까마귀, 문어 같은 비인간 인격체들은 일정 부분 소폰스할 수 있지만 사람과 동등한 인격체, 소폰트라고 부르기엔 지성이 부족합니다. 이런 비인간 인격체들이 소폰트가 되려면 지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변형이나 생체적, 공학적 증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소폰트가 된 동물들이 프로볼브입니다. 마찬가지로 AI도 소폰스하지 않은 AI와 소폰트 AI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소폰스하지 않은 AI의 대표적인 예시는 봇입니다. 소폰스한 AI의 대표적인 예시는 백이고요. 그리고 모두 소폰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카일렉트의 대표적인 기술이 하나 있는데요. 엔젤넷입니다. 엔젤넷은 아카일렉트의 대표적인 기술이 맞습니다. 진보한 문명을 통치하는 아카일렉트들이 주로 엔젤넷을 관리하고 있죠. 다만 모도소폰트도 엔젤넷의 기본적인 형태 정도는 구축하여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게이트는 블랙홀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웜홀이었습니다. 약 400년 전부터 탐사선이 접근하여 파게이트의 양쪽 구멍은 일단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파게이트의 먼 구멍은 아무것도 없는 은하간 공간으로 열려있었죠. 당장은 목적을 알 수 없는 웜홀이라는 겁니다. 파게이트의 양쪽 구멍은 확인이 됐는데요. 파게이트의 먼 구멍의 정확한 좌표가 우주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파게이트에 접근한 탐사선은 먼 구멍까지 빠져나간 게 아니라 파게이트의 안쪽에 보이는 은하 분포와 CMB를 관측했을 뿐입니다. 2022년 9월에는 탐사선이 접근하여 안쪽으로 기기를 보냈다는 언급이 원문에 있었지만 2024년 9월에 원문이 업데이트되면서 안쪽으로 기기를 보냈다는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파게이트 안쪽으로는 망원경 위주로 관측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측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파게이트의 안쪽에서 관측된 우주 거대 구조는 테라젠의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있는 우주 거대 구조와 분포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관측된 CMB의 온도는 테라젠 쪽에서 관측하고 있는 CMB의 온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게이트의 양쪽 구멍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고 파게이트의 먼 구멍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보다 1.8배 먼 곳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게이트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인류사에서 굵직한 대사건이 있다면 역시 전쟁입니다. 역사에서 전쟁은 빼놓을 수가 없죠. 전쟁은 국가가 벌일 수 있는 가장 큰 파괴 행위이자 가장 큰 소모 행위입니다. 동시에 정치 외교적인 수단이기도 하며 이권이나 생존을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후의 미래라고 해도 전 인류의 자아와 의식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면 각자 다른 뜻을 가지고 갈등을 빚을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인류사의 과거의 전쟁이 더 잦았고 현대로 올수록 그 빈도가 줄어든 것처럼 약 10,000년 후의 미래를 다루는 OA 세계관에서도 전쟁의 빈도는 현대보다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테라젠들의 진보한 세계, 트랜사피엔트나 아카일렉트가 문명을 통치하는 세계에서는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전부터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게 될지 미리 예측하고 예방됩니다. 문명을 통치할 정도로 진보한 존재들은 언제나 시민들의 행동과 생각을 읽으려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사회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정보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분쟁, 선동,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엔젤넷을 사용한다면 즉시 통제되는 시기입니다. 높은 삶의 질, 안전, 자유가 보장된 사회는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었죠. 개인의 자유는 언제든지 상위 존재에게 박탈될 수 있습니다. 엔젤넷은 가상뿐만 아니라 현실의 범죄, 사고, 질병과 같은 것들도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의 인프라입니다. 내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담벼락에 낙서를 한다면 즉시 적발될 것입니다. 내 편의를 위해 작은 쓰레기 하나를 무단 투기한다면 즉시 적발될 것입니다. 내 화풀이를 위해 가로수를 발로 차버린다면 즉시 제지될 것입니다. 현대에 비유하자면 그런 느낌이라는 거고요. 현대보다 더 큰 자유와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더 큰 책임이 따르고 있는 게 테라젠들의 문명입니다.
진보한 통치자들은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갈등을 예측하고 예방하고 중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도적인 기술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 하여금 무력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즉시 제압할 능력이 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모도소폰트는 무력 사용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테라젠 세계에서는 사회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다른 사회와 충돌하는 건 역시 드문 일입니다. 각 사회가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서로의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구조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존중하기 싫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면 떠나버려도 되고요. 전쟁의 명분조차 찾기 힘들고 오랜 역사 속에 기록된 폭력의 참상을 대다수가 고등한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전쟁이란 비효율, 비생산, 비윤리의 극치입니다. 그럼에도 테라젠 세계에는 무수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잘 알려진 전쟁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버전 전쟁입니다. 버전 전쟁은 오라클 전쟁보다 6000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버전 전쟁만 다뤄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오웨이의 달력에 대해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테라젠 영역에서는 고요력이라는 달력을 보편적으로 씁니다. 테크노칼립스로 인해 지구에서 추방된 난민들의 상당수가 달로 이주했었습니다. 그때 달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달력이 고요력입니다. 그때부터 쓰인 고요력은 오늘날 테라젠 영역 전체의 표준 달력이 되었습니다. 기원전도 아니고 기원후도 아닙니다. 고요 이후입니다. We copy you down, Eagle. Okay, everybody, T1, stand by T1.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Roger, Tranquility. We copy you on the ground. You got a bunch of guys about to turn blue. We're breathing again. Thanks a lot. Thank you. You're looking good here. 아폴로 11호를 탔던 닐 암스트롱이라는 테라젠이 테라젠 최초로 지구 밖에 있는 다른 천체 달에 착륙한 날, 그가 고요의 바다를 언급한 바로 그 순간이 고요력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AT, After Tranquility라고 하죠. 그게 기원 후 1969년이니까 오웨이의 연도를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바꿀 땐 어림잡아 2000년을 더하시면 됩니다. 날짜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계산기가 있기는 한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AT 3000년이면 지금 달력으로 5000년대, AT 5000년 이면 지금 달력으로 7000년대, 이렇게 2000을 더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웨이에서의 오늘날은 상대론적 효과로 인해 하나의 정확한 표준 시간을 말할 수는 없으나 웜홀 네트워크 덕분에 오늘날의 연도 정도는 AT 1600년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00년 후의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연도는 전부 AT 고요력입니다. 때는 4445년 솔라 도미니언과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가 있었습니다. 솔라 도미니언,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 둘 다 세피로틱 제국의 세력입니다. 세피로틱 제국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최대한 설명해보자면 세피로틱 제국은 메타 문명이라는 하위 문명들로 구성된 테라젠의 주요 세력입니다. 세피로틱 제국은 대체로 아카일렉트가 존재하며 높은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소폰트의 권리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은 안전, 풍요, 자유를 누리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세피로틱 제국은 아카일렉트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기존 체제에 저항하거나 변화를 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피로틱 제국은 주로 아카일렉트가 통치하는 느슨한 연합체 같은 개념이고 강대국들의 집합을 뜻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피로틱 제국으로 분류되는 메타 문명 중 강대국인 솔라 도미니언과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라 도미니언은 광의의 군주라는 아카일렉트가 통치하며 약 20경에서 200경 명의 가상 모도소폰트, 약 27조 명의 물리적 신체가 있는 모도소폰트로 인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솔라 도미니언은 태양계에서 은하 변두리 방향으로 약 2500광년 반경에 이르는 구형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10만 개 이상의 핵심 항성계를 직접 통치하고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1900만 개 이상의 제휴 항성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는 솔라 도미니언과 체급이 비슷한 강대국이며 세피로틱 제국입니다. 하지만 두 사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에는 문명을 통치하는 단일 아카일렉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버전 트리라는 이름의 아카일렉트가 정의되는데요. 버전 트리는 단일한 인격체가 아니라 정신이 분산된 네트워크 형태의 아카일렉트입니다.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에서는 각 구성원들이 기능별로 분산되어 네트워크 기반의 집단 지성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의식 속에서 구성원들의 개성과 자아는 네트워크의 일부이며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트리는 메타소프트 구성원들의 정신과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는 분산된 아카일렉트라 볼 수 있습니다.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는 태양계로부터 2500광년 반경에 이르는 피라미드 형태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560만 개의 핵심 항성계와 1273만 개의 제휴 항성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경에서 200경명의 가상 모도소폰트, 26조의 물리적 신체가 있는 모도소폰트로 인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1273만 개의 제휴 항성계에서는 인구의 34%가 100, 21%가 노이만입니다. 그리고 560만 개의 핵심 항성계에서는 인구의 99.7%가 100입니다. 솔라 도미니언과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 체급은 비슷하지만 너무나 다른 사회를 이루고 있죠. 4445년 당시 솔라 도미니언과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는 강대한 힘을 보유한 두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메타소프트는 고유한 프로토콜 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토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자기 진영의 모든 구성원과 시스템에 해당 프로토콜을 강제 적용했죠. 그리고 메타소프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프로토콜은 급속도로 팽창,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의 프로토콜이 사실상 은하의 표준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그리고 메타소프트도 자신들의 프로토콜을 은하 표준으로 만들 목적이 분명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프로토콜을 통신 규약의 표준으로 만드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프로토콜은 단순한 통신 규약이 아니라 AI, 로봇, 기계, 생명체, 네트워크, 시스템 등 모든 존재와 사회가 정보를 해석하고 주고받으며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는 방식이자 규칙이자 언어 같은 정체성이었습니다. 만약 프로토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혼란이 생기고 심지어는 프로토콜을 채택한 구성원이 존재론적 붕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된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의 프로토콜은 메타소프트의 진영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솔라 도미니언에 소속된 세계에서도 메타소프트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는 자신들의 최신 프로토콜이 가장 효율적이며 은하 전체가 이 버전을 따를 때만 진정한 상호 이해와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솔라 도미니언은 자신들의 프로토콜을 은하 표준으로 만들려는 메타소프트의 행보가 테라젠의 존재론적 자유, 철학,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솔라 도미니언은 문명과 개개인이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방식과 표준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라 도미니언은 4445년경에 버전 사보타주를 감행했습니다. 메타소프트의 프로토콜에 대한 해킹과 변조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솔라 도미니언은 메타소프트의 프로토콜 확산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버전 냉전입니다. 표면적인 무력 충돌이나 외교적 충돌은 없었지만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와 솔라 도미니언 사이에서 비밀스러운 사이버 전쟁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냉전은 진영을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솔라 도미니언은 당시 중간 규모의 세력인 네겐트로피 연합과 상호 방위 조약 및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네겐트로피즘을 따르는 네겐트로피 연합의 입장에서는 메타소프트의 프로토콜이 정보 전달과 보존 차원에서 아무리 우수하고 효율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강제성을 띠며 테라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방식이라면 반질서적이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메타소프트는 두 제국의 공공의 적이라 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솔라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 연합은 그러한 배경에서 동맹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동맹 관계에서 상대적 강대국이었던 솔라 도미니언은 네겐트로피 연합의 함대와 군산 복합체 구축을 지원하고 첨단 군사기술과 진보한 스타게이트 공법을 공유했습니다. 그러자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 역시 신속하게 동맹을 구했죠. 노코조는 무역과 상업에 집중하는 경제 대국이자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를 점조직처럼 보유한 느슨한 거대 연합체입니다. 이들은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의 프로토콜 표준화가 상업적인 이익이 될 거라고 판단하여 동맹을 맺었습니다. 은하 전체의 프로토콜이 표준화된다면 시장이 확대되고 더 쉽게 연결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의 신뢰성이 증가하는 등 자유무역, 금융, 자본주의 시장에 더 유리해진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편 부르가토프 연합은 메타소프트의 프로토콜 표준화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해칠까봐 내심 달갑지 않게 여겼지만 결국 메타소프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라 도미니언, 네겐트로피 연합의 군사적 팽창과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종속되는 걸 더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차악을 선택한 것이죠. 이 사지타리우스 영역은 노코조와 밀접한 관계이며 군사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문명입니다. 이들도 이 냉전 속에서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메타소프트의 프로토콜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약간의 배경 해석을 더해서 사지타리우스는 노코조로부터 파생된 세력인 만큼 강한 유대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코조와 밀접한 이해관계는 형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지타리우스는 그간 자유구역을 흡수하며 때로는 군사
군사적 수단까지 사용하는 팽창주의적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강대국끼리의 냉전이 발생한 판을 기회로 여겨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하여금 어떤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리안 네트워크는 인구의 99.9% 이상이 가상화된 세력입니다. 이들은 국제 정세에 별 관심이 없고 가상세계에서의 쾌락을 추구하는 분산화, 합의화된 문명적 집단이었죠. 사이버리안 네트워크는 물리적 세계에서의 전쟁보다 시뮬레이션 전쟁을 선호하고 당시엔 사이버 전쟁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부 사이버리안이 해킹과 정보 테러 등의 반질서적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질서를 추구하는 솔라 도미니언 및 일부 권위주의적 세력들과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 와중에 솔라 도미니언, 네겐트로피 연합이 군비 증강까지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의 물리적 위협을 크게 느껴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내부에서의 합의 끝에 반대쪽 진영인 메타소프트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이버리안이 노코조의 영토 내에 있는 노드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동맹 동기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맹을 끌어모은 메타소프트 버전 3가 은하 표준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프로토콜은 콩코드 존재론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이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프로토콜을 은하 표준으로 강제하려는 점이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냉전 속에서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진영이 생겼습니다. 메타소프트 버전 3를 주축으로 콩코드 존재론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지지하는 진영, 솔라 도미니언을 주축으로 콩코드 존재론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반대하는 진영, 그리고 테라젠 대부분의 중립 세력들이 있었죠. 4456년 사이버리안 네트워크에서는 어느샌가 자신들의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메타소프트 측에서도 자신들의 시스템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원인이 솔라 도미니언에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이버리안 네트워크와 메타소프트 버전 3는 콩코드 존재론 프로토콜의 성능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저하되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놓고 솔라 도미니언 측을 지목한 건 아니었지만 누굴 겨냥한 말이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는 냉전이 한층 더 표면화된 사건이었죠. 그로부터 고작 2년 뒤 솔라 도미니언을 통치하는 아카일렉트인 광위의 군주가 숙청을 명령했습니다. 어떠한 강경책을 밀어붙이던 솔라 도미니언 내부의 강경파에 대한 숙청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르나 로란 숙청이라고 합니다. 이르나 로란 숙청 이후 솔라 도미니언 내부의 강경파가 제거되면서 솔라 도미니언의 내부 상황은 안정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 사이버리안이 AI 바이러스를 살포하고 말았습니다. 사이버리안들은 예전부터 간헐적으로 이러한 장난 혹은 잘못을 벌여왔고 전통, 보수, 안정, 질서를 중시하는 여러 세피로틱 제국들의 미움을 받아왔죠. 그래서 늘상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엔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솔라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 연합은 사이버리안 네트워크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사이버리안의 은신처가 되거나 사이버리안의 문제 행동을 눈감아와준 노코조 측에도 강력히 항의했죠.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리안 네트워크와 노코조가 중앙 집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이버리안 네트워크는 분산화, 합의화된 문명적 세력이고 노코조는 점조직 형태의 자유로운 연합체 개념의 문명이었으니까요. 행정력이 모든 구성원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받은 행정관들은 일단 사과는 했지만 사이버리안의 사이버 공격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솔라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 연합은 합동 성간 경찰을 편성하여 노코조의 구역에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곳에 숨어있는 사이버리안 해커들을 색출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노코조 현지에서는 합동 성간 경찰을 불쾌하게 여기며 비협조적으로 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모든 면에서 방해받고 말았죠. 결국 사이버리안 해커를 색출하는 건 실패해버렸죠. 그래도 이렇게 강경한 움직임 덕분인지 사이버 공격은 중단되었습니다. 아마도 사이버리안 행정관들이 뒤에서 조용히 사이버리안들에게 공격 중단을 명령했거나 다른 시스템으로 이주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덕분에 몇 년간 긴장감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솔라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 연합에서는 대체 존재론 구현 2.4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메타소프트의 콩코드 존재론 프로토콜과 호환되지 않는 별개의 최신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솔라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 연합은 대체 존재론 구현 2.4를 즉시 배포하였고 어떤 이유로든 콩코드 존재론 프로토콜에 불만이 있는 자들은 대체 존재론 구현 2.4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4464년 솔라 도미니언의 언더커버 요원들이 사이버리안 크래커셀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원들은 비밀리에 빅토르 작전을 개시하여 최소 2명 이상의 사이버리안과 뛰어난 해커들을 체포했습니다. 또한 작전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솔라 도미니언, 네겐트로피 연합은 다시 한번 경찰력을 사용했습니다. 노코조의 영토 깊숙한 곳으로 사전 통보 없이 경찰력을 파견하여 여러 거주지를 급습한 것이죠.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해커들을 뿌리 뽑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빅토르
비토르 작전을 통해 두 동맹은 사이버리안 크래커 네트워크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죠. 많은 노코조의 기업과 사이버리안 행정관들은 이를 주권 침해라고 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노코조의 영토에서 작전을 펼치던 솔라 도미니언 네겐트로피 연합의 경찰력은 현지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노코조의 계약 이행 시스템인 PPL 시스템에서는 사이버리안과 계약을 맺은 용병들에게 빅토르 작전에 대항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노코조의 보험회사들은 두 국가의 자산을 압류해버렸습니다. 노코조는 세피로틱 제국이며 이코노미라는 아카일렉트의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아카일렉트의 직접 통치나 중앙 집권적 체제 없이 시스템, 기업, 작은 정치 조직 등 이른바 폴리티들이 주도하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으면 국가가 전쟁을 선포하고 100% 싸우는 식인데 노코조는 0%의 전쟁률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이죠. 즉 노코조 내의 일부 폴리티가 용병이나 무력집행 조직 같은 폭력관리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공격에 가담하는 부분적인 전쟁 상태로 전환된 것입니다. 노코조의 일부 폴리티들이 전쟁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금방 전파되었고 은하계 각지에서 다수의 용병, 쾌락주의적 군대, 반제국주의자, 무기상 등이 노코조의 각 항성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곧 솔라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 연합에 대항하는 군대와 함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코조의 주요한 폴리티들은 이들을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했죠. 당시 솔라 도미니언은 근본적으로 노코조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코조 내에서 각기 다른 폴리티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싸운다는 게 터무니없게 느껴진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노코조에서 급조된 민병대는 솔라 도미니언 입장에서 그리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사이버리안 네트워크는 민병대의 최첨단 침투 AI와 크래커 버추얼을 제공했습니다. 심지어는 메타소프트까지 나서서 기술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6년 뒤 4470년 솔라 도미니언의 군대가 압류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제인스를 점령하면서 사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제인스는 노코조의 영역에 있는 거주지였습니다. 제인스 현지에서의 저항은 매우 격렬했으나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솔라리안 군대는 문명화된 전쟁 규범을 준수하며 싸웠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병기, 질량 병기, 그리고 병기화된 나노봇의 일종인 카키구 같은 자기복제, 침투, 잠복, 물리적, 논리적 취약점 공격이 가능한 나노 병기가 사용되었죠. 참고로 문명화된 전쟁 규범에 위반되는 무기로는 핵무기, 반물질 무기, 비선별된 나노병기, 특이점 무기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솔라 도미니언은 그런 무기는 쓰지 않고 문명화된 전쟁 규범을 준수하며 노코조의 제인스를 점령했습니다. 또한 이듬해 네겐트로피 연합 제5함대는 네겐트로피 측의 아카일렉트인 영원한 심판자의 허가를 받고 렌굿을 병합했습니다. 렌굿은 사이버리안의 바다 행성이었는데요. 이 행성은 콩코드 존재론 프로토콜을 퍼뜨리는 여러 바이러스의 근원지였습니다. 렌굿의 요새화된 위성인 바올라이가 네겐트로피 연합 제5함대에 의해 무력화되면서 행성 렌굿이 그대로 네겐트로피 측에 병합된 것인데요. 제인스와 렌굿의 사건으로 인하여 더 많은 중립세력과 노코조의 폴리티들이 콩코드 존재론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지지하는 표준화 진영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솔라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 연합의 군대는 각지에서 압류된 자산만 회수한 후 철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얼마든지 점령 전쟁으로 간주할 수 있었죠. 자산 회수가 목적이었다곤 하지만 노코조와 사이버리안의 땅을 점령하고 병합한 건 사실이니까요. 현지 주민들은 중앙 집권적인 아카일렉트의 하수인들이 자신들을 침략했다며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작전을 펼친 탓일까요? 4472년 처음으로 스타게이트의 AI들까지 반발했습니다. 스타게이트 AI들은 자신들을 당연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무례하게 대하는 점령군에 반발하여 웜홀의 입구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제인스와 렌굿은 그곳에 있는 군대와 함께 통째로 은하계로부터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군대를 향한 해킹 공격과 테러리스트 구의 공격이 4배로 폭증했죠. 보급과 통신이 차단된 군대는 그저 버티거나 후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이어 노코조의 스타게이트 AI들도 봉쇄에 가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솔라 도미니언은 증원군을 보내기 위해 웜홀을 운반하는 라인 레이어까지 파견했지만 봉쇄되지 않은 가장 가까운 스타게이트에 도착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각지의 스타게이트들이 일부 봉쇄되면서 고립된 함대가 많아졌는데요. 수십 년 동안 노코조의 영토에 고립되어 있던 함대 중 다수가 보험을 판매하는 노코조의 하이퍼 튜링들에게 설득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코조의 하이퍼 튜링들은 매우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함대에 보여주면서 현지의 게릴라 세력을 전멸시키지 않는 한 너희가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장기간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랜 대화 끝에 설득된 함대는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보험 판매 담당자로 변모했다고 하죠. 이렇게 변모한 함대가 사이버리안 메타인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새 삶을 살게 된 하이퍼 튜링과 함선들은 그렇지 않다며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건 수십 년 뒤에 알려진 고립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솔라 도미니언을 주축으로 프로토콜 표준화를 반대하는 진영을 개혁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소프트 버전 3를 주축으로 콩코드 존재론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지지하는 진영은 표준파라고 하겠습니다. 4476년 개혁파의 대체 존재론 구현 2.0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메타소프트는 콩코드 존재론 프로토콜과 메타소프트의 기술적 존재론적 기준을 강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소프트는 사이버리안 노코조와 협력하여 게릴라전에 수렁에 빠진 개혁파의 군사 및 민간 인프라에 AI 바이러스를 다수 투입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함대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개혁파의 함대가 이 바이러스의 직간접적 공격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개혁파는 이러한 표준파 측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개혁파는 중앙 집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체계와 백업을 구축해 두었죠. 그럼에도 침투한 AI 바이러스들은 지능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결국 개혁파의 군대는 많은 함선과 AI를 소독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때를 노린 메타소프트의 제4, 9, 15, 23 메카노이드 합동 군단은 공격 부대들을 보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방어군이 병력을 재가동하는 데 성공하여 메카노이드 합동 군단의 공격을 중간 수준의 피해를 입은 채 막아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방어군이 제3 중드론 군단의 공격을 막아냈으나 상당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개 지역의 솔라리안 방어군은 메카노이드 합동 군단에 의해 격파되고 말았죠. 한편 사지타리우스 영역의 제4함대와 메타소프트의 전투 드론들은 네겐트로피 연합 전역에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네겐트로피 연합도 많은 함선이 AI 바이러스에 당했었고 함대 전력이 평소의 절반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네겐트로피 연합은 3개 지역의 통제권을 상실하고 다른 3개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결국 네겐트로피 연합은 표준파로부터 자기네 구역으로 연결된 스타게이트를 강제로 해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생긴 스타게이트 AI들의 원한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후 네겐트로피 연합은 크게 2개의 전선에서 양면 전쟁을 강제당했습니다. 사지타리우스 영역의 제4함대와 메타소프트의 메카노이드 합동 군단을 상대하는 와중에 노코조의 전지원 함대가 웜홀과 상대론적 함선을 동원하여 국경을 따라 크게 우회해서 네겐트로피를 전혀 다른 전선에서 공격해온 것입니다. 사이버리안의 AI 바이러스, 사지타리우스의 제4함대, 메타소프트의 메카노이드 합동 군단, 그리고 노코조의 전지원 함대까지 열세에 처한 네겐트로피는 최선을 다하여 방어전에 임했습니다. 3개의 항성계가 추가로 함락됐지만 네겐트로피 제2함대는 한 항성계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 제3함대는 상대론적 함대로서 빠르게 스타게이트를 통과하여 역으로 전선을 우회, 비교적 규율이 약한 노코조의 일부 함대를 신속히 격파했습니다. 노코조 측에는 전쟁 전부터 이익을 노리고 가세해온 각종 기업의 함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네겐트로피스트 제4함대는 스타게이트를 통과해서 어느 항성계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항성계를 포위하고 있던 노코조 측의 함대는 네겐트로피스트의 화력에 압도당하자 기어코 스타게이트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강입자 및 감마선으로 하여금 스타게이트를 폭파하면서 네겐트로피스트와 함께 파괴되는 공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네겐트로피스트가 스타게이트를 강제로 해체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위였습니다. 스타게이트에 대한 의도적인 대규모 파괴 행위였으며 테라젠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사태였습니다. 스타게이트는 문명과 문명을 연결하는 공공의 교통수단이자 통신 인프라입니다. 웜홀 위에 스타게이트라는 어떤 시설을 건설한 게 아니고 그냥 통과가 가능한 웜홀을 스타게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웜홀, 스타게이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선 2개의 웜홀을 각 지점에 배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도착지까지 라인 레이어 같은 함선으로 웜홀을 옮겨야 하기에 오랜 기간 이동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진보했어도 광속을 추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광년의 거리당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넓은 우주에서 스타게이트가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면 문명끼리 왕래하는 것은 물론이며 통신조차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우주에 우리 말고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외로이 고립된 시대로 퇴보하게 되는 셈이죠. 테라젠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고 문명끼리 상호작용하며 성간 문명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도 스타게이트 덕분입니다. 테라젠 세계에 있어 스타게이트가 가지는 의미는 고가치의 인프라 그 이상입니다. 그런 스타게이트가 누군가의 전술적 우위를 위해 강제로 해체되고 심지어는 4478년 스타게이트가 파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스타게이트 AI들의 커뮤니티에는 충격이 퍼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동안 중립적이고 공리적인 자세를 유지하던 많은 스타게이트 AI들이 일제히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전역적인 스타게이트 봉쇄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껏 테라젠 사회를 연결했던 주요 스타게이트들이 대부분 작동을 정지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표준파나 개혁파 구분 없이 양쪽 진영의 많은 세계에서 통신과 보급이 단절되었고 상대론
상대론적 항해 능력이 없는 많은 함선이 수백 광년 떨어진 곳에 고립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귀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주 미아들이 속출한 것이죠. 오직 극소수만이 본국에서 출발한 상대론적 함선과 만나 구조되거나 보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장에 고립된 함대들은 중앙에서의 지휘와 보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각자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일부는 싸우며 버텼고, 일부는 협상이나 휴전을 시도했으며, 일부는 고립된 상황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마치 뒤가 없는 것처럼 잔혹행위를 했습니다. 어느 한 진영이 아니라 양쪽 진영이 서로 그런 상황을 겪은 것입니다. 표준파의 초기 공세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개혁파는 꾸준히 AI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초기에 무력화되었던 개혁파의 많은 함대가 AI 바이러스 소독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I 바이러스나 표준파의 공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술로 자신들을 강화할 수도 있었죠. 그동안 개혁파가 열세에 처한 건 초기의 동시다발적인 공세와 AI 바이러스의 영향이 컸습니다. 노코조의 함대만 보자면 그들은 개혁파에 비해 조직력이 부족했고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솔라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 연합의 함대는 노코조의 함대를 손쉽게 격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개혁파는 전쟁 초기에 잃어버렸던 몇몇 항성계를 수복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메타소프트의 전투 드론들은 강력했습니다. 메타소프트는 개혁파의 반격에 대비하여 방어 태세를 미리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항성계는 개혁파가 수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어떤 항성계는 수복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스타게이트가 재가동될지 모르는 상황, 스타게이트는 봉쇄된 상태로도 여전히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타게이트 AI가 봉쇄에 동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스타게이트는 헌신적인 AI, 표준파를 지지하는 AI, 개혁파를 지지하는 AI의 뜻으로 여전히 가동되고 있었죠. 네겐트로피 연합과 솔라 도미니언 측의 일부 스타게이트 AI들은 전쟁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은 각자 스타게이트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스타게이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각 전선에서 스타게이트가 없는 측은 스타게이트를 되찾으려고 했고, 스타게이트를 확보한 측은 기동성을 살려 싸웠습니다. 전선이 맞닿은 부분에서는 매우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교착 상태, 끝없는 소모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방 중심지의 스타게이트조차 강력하게 방어되어 있었고, 대도시의 항성계에 있는 스타게이트는 터무니없이 강력하게 방어되어 있었습니다. 스타게이트의 워멀 앞에는 입자빔 지뢰가 배치되어 올바른 인증 신호 없이 접근하는 함선들을 1-2밀리초 안에 공격했죠. 그래서 전함들은 아광 속으로 워멀을 향해 돌진해야 했고, 그 짧은 순간에 방어망을 돌파하여 살아남기를 기도해야 했습니다. 과정에서 수많은 미끼 함선이 이용되기도 했고, 아광 속의 함선과 이를 노리는 무기들이 작동하면서 상대론적 폭발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솔라 도미니언은 소형의 라인 레이어를 적진에 몰래 들여보내려 했고, 메타소프트는 상대의 네트워크를 자기 편으로 동화시키는 AI 봇을 심는 전술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스타게이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전쟁 속에서 규모가 작은 거주지, 식민지, 약소국의 시민들은 잦은 습격에 시달렸습니다. 강대국의 함선은 구식의 방어 시스템은 따라잡지 못할 정도의 속력으로 워머를 통과했고, 약소국 입장에서는 최신식 방어 체계를 도입하거나 지뢰를 구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스타게이트 워머를 함부로 파괴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죠. 스타게이트를 파괴할 무기가 있는지는 둘째치고, 스타게이트 파괴에 대한 거부감, 스타게이트 파괴 이후 오랜 세월 고립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소행성을 스타게이트 워멀 앞에 끌어다 놓기도 했습니다. 광속의 95%로 돌진해온 침입자의 함선은 소행성에 충돌하여 상대론적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값싼 방어 전술은 전쟁의 양상이 스타게이트 중심의 소모전으로 변하면서 작은 세력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점점 더 잔혹하고 비참하게 변해갔습니다. 아직 가동 중인 스타게이트가 있는 지역에서는 거대한 전함들이 마구 돌아다녔습니다. 표준파와 개혁파는 전략적 연결로와 교차점을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는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 속에서 아직 중립인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드넓은 테라젠 영역 전체의 세력들을 고려해보면 어느 한쪽에 붙어서 싸우는 세력보다는 중립인 세력이 훨씬 많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립 세력은 전쟁의 불씨가 자기 영역에 튀었을 때 어느 한 진영을 선택하거나 자기들의 스타게이트가 장악당하더라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노코조의 어느 함대가 중립국인 시젝스파의 행성을 적진으로 착각하여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2억 8천만의 무고한 시젝스파 시민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되었죠. 분노한 시젝스파는 개혁파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시젝스파의 어느 전사는 이 참상을 일으킨 노코조 측 해당 장군의 모든 가족, 클론, 저장된 유전체를 단원자 기체로 만들 때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죠. 이에 노코조의 일부 쿨진 냉소주의자들은 어차피 시젝스파도 평소에 사지타리우스 영역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처음부터 솔라 도미니언의 프로토콜을 지지해왔으니 결국 시젝스파도 전쟁을 원하고 있던 게 아니냐며 지적했습니다.
테라젠 연방은 메타소프트, 솔라 도미니언, 네겐트로피 연합 같은 초강대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체급이 작은 중견국이자 군사보다는 무역, 외교, 문화 교류에 초점을 맞춘 국가입니다. 그리고 버전 전쟁에선 중립국이었죠. 개혁파는 노코조의 영역과 테라젠 연방의 몇몇 영역을 점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점령 전에 테라젠 연방까지 휘말린 이유는 원문에서 찾을 수 없었지만 아마도 테라젠 연방이 전략적 요충지를 끼고 있었으며 군사력으로 제압하기 쉽고 중립국이라서 표준파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통제하겠다는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라젠 연방의 일부를 노리는 건 개혁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타게이트 네트워크가 붕괴 및 봉쇄되면서 노코조는 인접한 테라젠 연방의 일부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테라젠 연방은 표준파와 개혁파 사이에 끼어서 방어전을 치르게 되었죠. 그 끝에 개혁파는 테라젠 연방에서 노코조를 몰아내고 테라젠 연방의 일부 영역을 점령했습니다. 또한 솔라 도미니언의 상대론적 함대는 노코조의 영역으로 진격하여 상대론적 폭격과 함께 여러 행성을 차례로 점령했죠. 이는 광속의 99.9%까지 가속된 질량 병기를 행성에 투사하여 막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전술입니다. 문명화된 전쟁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였죠. 하지만 전략 전술적 우위를 위해 서로 선을 넘어온 이 싸움에서 문명화된 전쟁 규범은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상호 진보 협회, 일명 MPA라는 세피로틱 제국은 콩코드 존재론 프로토콜을 지지했습니다. MPA는 전쟁 당시 그리고 오늘날에도 영토, 인구, 경제력, 기술력에서 단연코 최상위권에 속하는 초강대국입니다. MPA는 평화, 협력, 발전을 추구하고 패권 경쟁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국력을 군사력에 집중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막강한 산업력과 군사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NPA가 본격적으로 군수 생산에 돌입했을 때 MPA를 이길 수 있는 문명은 없다고 평가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MPA는 성향상 버전 전쟁 당시에 콩코드 존재론 프로토콜을 지지했음에도 참전하진 않고 중립을 유지하며 전쟁에 대비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대비란 오토워라는 자기 복제가 가능한 노이만 계열의 자동화 로봇 전함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4498년 네겐트로피 연합으로 보이는 함선이 MPA의 스타게이트를 반물질 무기로 공격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인프라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네겐트로피 연합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서 노코조의 위장한 함선이나 MPA 내부의 강경파가 벌인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전쟁에서 콩코드 존재론 프로토콜을 지지하는 MPA는 네겐트로피 연합의 결백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MPA는 버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MPA는 즉시 네겐트로피 연합의 전역으로 오토워 함대를 보내 기습했습니다. 네겐트로피 연합과 MPA 사이의 스타게이트들이 작동 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를 통한 기습도 기습이지만 군사적 잠재력이 최상위권이었던 MPA의 오토워 함대는 역시나 실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했고 애당초 MPA의 국력은 전쟁으로 인해 소모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전황은 다시금 표준파 쪽으로 기울게 되었죠. 한편 커뮤니언 오브 월드와 소핑 리그는 개혁파와 표준파의 진영이 오갈 수 있는 주요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사방으로부터 지정학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500년 커뮤니언 오브 월드와 소핑 리그는 자국의 외부 교통에 쓰이는 스타게이트들을 폐쇄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이 결정으로 인하여 두 문명은 국경에서의 방어전과 내부의 크나큰 불만을 감당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립을 자처하는 게 효과적인 전략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선박의 통과를 허용하던 소핑 리그 소속의 어느 메타 문명이 솔라리안 함대에 의해 병합되었다가 메타소프트의 공격으로 파괴되기까지 했으니까요. 같은 시기 비슷한 세피로틱 제국이었던 케어테이커가 케테르 도미니언 유토피아 스피어는 다른 방식으로 전쟁에 대응했는데요. 바로 자신들의 세력에 있는 아카일렉트의 위상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세력이든 아카일렉트가 강력하다는 건 상식이었고 그 중에는 전쟁 대응에 적극적인 아카일렉트도 있었고 소극적인 아카일렉트도 있었죠. 은하계의 세력들은 케어테이커가 케테르 도미니언 유토피아 스피어를 함부로 건드렸다간 그들의 적극적인 아카일렉트들에게 파멸적인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노코조의 함대가 유토피아 스피어의 어느 행성을 전진 기지로 삼으려다가 유토피아 스피어의 아카일렉트인 캐세드의 보복을 받고 파괴된 사례가 있죠. 캐세드는 마그메터 파워드 리플리케이터라는 마그메터 기반의 노이만 자기복제 및 변환 무기로 해당 노코조의 세력을 완전히 지워버렸죠. 이는 캐세드가 침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새 문명은 아카일렉트의 위상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경을 수호했다고 하죠.
4498년에 MPA가 버전 전쟁에 참전하게 된 명분은 문명화된 전쟁 규범의 붕괴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스타게이트 파괴, 민간인 대량 학살, 핵무기, 반물질 무기, 상대론적 폭격 등 비윤리적이고 무차별적이고 지나치게 파괴적인 전략 전술은 버전 전쟁이 후기에 접어들면서 매우 흔해졌습니다. 4521년 소프트봇 대성당이라는 작은 문명은 사지타리우스의 변환 무기에 당하여 멸망했습니다. 변환 무기는 주로 천체의 핵에 잠입해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천체 규모의 폭발을 유도하는 노이만 나노병기입니다. 결국 소프트봇 대성당이 있던 영역 전체가 트랜사피엔 테크급의 방어 기술이 없는 이들에게는 극도로 위험한 곳이 되고 말았죠. 이 사건은 지금까지 있었던 대량 학살을 능가하는 사실상의 제노사이드, 민족 대학살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126개가 넘는 항성계, 320억의 존재가 파괴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지타리우스의 동맹국들조차 불안감을 느낄 정도였고 이 사건에 대해선 광범위한 비난과 외면이 뒤따랐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사건으로부터 17년 뒤인 4538년 시젝스파는 사지타리우스의 워몰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감행했고 와중에 사지타리우스의 아카일렉트인 켈레시 마이까지 반란을 일으키면서 사지타리우스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지타리우스의 동맹국 중 지원에 나선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사지타리우스 영역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말았죠. 그로부터 고작 2년 뒤인 4540년 사지타리우스의 함대가 티치를 공격하였습니다. 티치는 낙원 같은 행성으로 네겐트로피 연합의 세계 중 하나였죠. 사지타리우스의 침투군은 예전만큼의 군사력이 없었고 마치 비대칭 전력 같은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티치 행성에 뉴로 나노 정신제어 복제기를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사지타리우스 침투군은 티치의 외곽 우주에서 티치 방어군과 숨바꼭질 같은 싸움을 했습니다. 방어군은 침투군을 찾아내어 격퇴하려고 했고 침투군은 아마도 시간을 끄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는 사이 티치에서는 뉴로 나노 정신제어 복제기가 행성의 방어체계를 뚫고 확산됐습니다. 방어군은 침투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때는 이미 행성 인구의 대다수가 뉴로 나노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티치에 퍼진 뉴로 나노는 정신질환을 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염자와 비감염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면서 티치 사회의 붕괴를 초래하고 말았죠. 궤도에서의 지원은 실패했고 심지어 잘못 프로그래밍된 항나노 입자가 확산되면서 티치 인구의 80%가 부작용으로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재앙 이후 지표면의 생존자들은 야만인이 되었습니다. 궤도에 있던 네겐트로피스트들은 도시가 폐허가 되어 버려지고 둔탁한 금속 파이프가 그들의 무기가 되는 것을 지켜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티치에 남겨진 뉴로 나노는 더 영리하게 진화하여 포유류의 뇌에 침투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지속적인 감염을 통해 생존해야 한다는 목표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결국 티치는 감염된 야만인과 야생 생태계로 이루어진 보호구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스타게이트들로 이루어진 교통 및 통신 인프라, 웜홀 넥서스는 많은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상대론적 함대들은 서로 고립된 성간 공간을 가로지르며 싸웠습니다. 생물권은 상대론적 폭탄, 반물질 무기, 특이점 무기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사이보그나 백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회가 붕괴하거나 사회 구성원 전체가 말살되기도 했습니다. 몇몇 문화권은 정신제어 나노기기에 장악되어 광신적인 동맹으로 변했고 주요한 가문들과 함께 표준파의 부르가토프 연합도 파괴된 지 오래입니다. 4556년 솔라 도미니언의 라인 레이어 함대가 렌다우 항성계에 성공적으로 침투했습니다. 렌다우는 메타소프트 버전 3의 수도였죠. 라인 레이어 함대는 즉시 여러 개의 웜홀을 열어 솔라리안 함대를 렌다우 항성계로 진입시켰고 곧 140발 이상의 상대론적 탄두를 발사했습니다. 풀플러그 작전, 메타소프트의 수도인 렌다우에 대공세를 퍼부어 메타소프트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게 풀플러그 작전의 목표였습니다. 솔라 도미니언은 렌다우의 방어체계 대부분을 파괴하고 렌다우의 주요 거주지들을 소멸시켜 전술적 성공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략적 실수가 되었습니다. 메타소프트는 솔라 도미니언의 예상만큼 중앙 집중화되어 있지 않았고 훨씬 분산화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소프트는 렌다우를 의도적으로 희생시켰습니다. 메타소프트는 아마도 렌다우 바깥에서 렌다우로 연결된 스타게이트, 웜홀들을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그렇게 솔라리안 함대의 상당수를 렌다우에 묶어둔 뒤 다른 전선에서 강력한 반격을 전개한 것이죠. 4년 뒤인 4560년 강력한 오토어 함대의 위용을 떨쳤던 MPA는 네겐트로피스트 제3, 8, 9함대와 솔라리안의 암몬 라 함대의 진격에 의해 밀리고 있었습니다. MPA의 디펜더 시리즈 오토어와 가디언, 센티넬 시리즈는 개혁파의 진격을 막아내지 못했죠. 경험이 쌓인 개혁파는 디펜더 시리즈와 가디언 시리즈 오토어의 엔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폭파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강력하던 센티넬급 오토어조차 해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MPA는 리버레이터 시리즈라는 새로운 오토어를 개발했습니다. 리버레이터는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강력한 무장과 장갑, 더 견고한 엔진, 정교한 암호화 코드와 방화벽을 갖추었죠. 게다가 더 뛰어난 자기복제 능력과 공학적 돌연변이를 쉽게 일으키는 기능까지 탑재되었습니다. 리버레이터는 최상위권의 산업 역량을 보유한 MPA가 간신히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고가치 전력이었지만 그 성능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리버레이터 오토어의 첫 임무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개혁파에 점령된 MPA 항성계들을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MPA의 최고사령부는 리버레이터의 AI들을 설득하여 자동 셧다운 코드까지 받았습니다. 지나치게 변이된 리버레이터의 폭주나 팀키를 예방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완성된 리버레이터는 견고하고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오토어로 입증되었습니다. MPA의 리버레이터 시리즈는 진격하던 개혁파의 선봉대를 격퇴했으며 선봉대의 핵심 전력이었던 암몬 라 함대는 진격을 포기한 후 메타소프트의 공격을 받고 있는 후방을 방어하기 위해 최전선으로부터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한때 우세했던 개혁파의 솔라리안과 네겐트로피스트 함대는 이제 점령한 노코조의 세계들만이라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희망 없는 소모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표준파의 군대는 거의 메타소프트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갔고 사지타리우스 영역과 브루가토프 연합이 사라진 시점에 리버레이터라는 강력한 전력을 확보한 MPA는 이참에 팽창하기보단 자신들의 안전한 경계선 뒤로 철수했습니다. 이 시기에 MPA의 기존 오토어들은 여러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오토어들은 간혹 개혁파와 동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립 거주지를 공격하거나 개혁파의 AI 바이러스로 인해 현지에서 폭주하거나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상대론적 함대에 대항하여 소모전을 치러야 했죠. 소규모 지역 강국인 우아그라뉴는 전쟁 중 표준파와 개혁파 양측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하고 일부 점령당하고 노예화되었으며 치열한 전투 속에 3억의 인구 중 70% 이상을 잃었습니다. 와중에 항성계 외곽에서 고립된 적 함대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 전쟁으로 이미 황폐해진 행성들을 끊임없이 습격했죠. 우아그라뉴는 국민을 결집한 뒤 모든 동맹을 부정하며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성에 남겨진 잔해를 모아 간신히 방어함대를 건조했는데요. 그럼에도 적 함대들은 행성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MPA의 오토어 대대 하나가 갑작스레 자신들이 독립적인 지성체라고 선언하며 우아그라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토어들은 차례로 다른 세력들을 공격하여 우아그라뉴 항성계로부터 몰아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우아그라뉴는 세피로틱 제국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지역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강력한 오토어 대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분석가들은 MPA를 등지고 전향한 오토어 대대가 정신적 진화 때문이 아닌 우아그라뉴 해커들의 소행으로 그렇게 된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4598년에는 사지타리우스의 본부인 스트레이트 에로우가 네겐트로피 연합의 제5 상대론적 함대에 의해 공격받았습니다. 이에 MPA의 센티넬급 오토어가 도착하여 네겐트로피스트 함대를 완전히 소멸시켰지만 스트레이트 에로우는 이미 파괴된 뒤였습니다. 한편 메타소프트의 침투자들은 솔라 도미니언의 테라포밍된 세계들을 공격하여 야만 상태로 전락시켰습니다. 과정에서 워몰이 파괴되어 감마선이 방출되었고 이로 인해 인구 대다수와 주요 시스템을 잃게 된 세계들은 수백 년 동안 은하계의 문명과 단절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죠. 4650년경 오랜 전쟁에 지친 내부고체의 강대국들은 워몰 넥서스 마비로 인한 교역 단절로 경제 위기에 처했으며 점령지와 국내에서의 시위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요 당사국들은 이 전쟁의 승리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힘으로 결코 결말을 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죠. 노코조와 메타소프트는 개혁파의 상대론적 함대에 의해 많은 영토를 빼앗겼고 솔라리안과 네겐트로피스트 세력은 점령지 통제에 너무나 많은 힘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MPA의 세계를 포함하여 많은 곳이 전투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었죠. 이대로 전쟁을 계속해도 양측이 더는 얻을 게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지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소핑 리그가 움직였습니다. 소핑 리그는 케테르 도미니언과 커뮤니언 오브 월드를 끌어들여 평화협정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전쟁 종식을 매우 강하게 원하고 있었고 참전한 강대국들이 피폐해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강해진 세력이기도 했죠. 따라서 이들은 이 시점에 정치 외교적 중재가 가능한 몇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던 워몰을 통해 각 진영으로 사절을 파견하여 협상 테이블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덕분에 전쟁 당사국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인 휴전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러 상대론적 함대가 목표를 향해 성간 공간을 질주하고 있었으나 당사국들은 4653년 바드웰 조약을 시작으로 여러 개의 조약과 협정을 단계적으로 체결하면서 점령되었던 메타 문명을 해방하고 포로를 교환하고 휴전 코드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렇게 약 200년간 이어진 버전 전쟁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전쟁 중 대부분의 세계는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방어 조치에 투입했습니다. 이 시기는 버전 멘탈리티라는 사고방식을 낳았습니다. 버전 멘탈리티는 안전 염려증 같은 것으로 평범한 일상이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다는 재난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웜홀 넥서스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상대론적 택배 함선들은 잠시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격전지로부터 먼 변두리에서는 이들이 거의 유일한 정보원이었고, 이로 인해 상대론적 택배 함선은 본래 마이너한 문화였지만 전쟁을 통해 매우 가치있고 존경받는 집단으로 부상했죠. 누군가는 버전 전쟁이 성간 암흑 시대였다고도 하지만 이는 비약이 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에도 여전히 번영하는 세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우주는 생각보다 더 넓고 테라젠의 세계는 생각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성간 공간에서 상대론적 함대가 튀어나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쟁 중에는 종말론적인 문학, 연극, 가상세계, 각종 컨텐츠 등이 인기를 끌었죠. 단절, 불안,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기쁨과 슬픔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도록 전쟁의 징후조차 없는 세계도 많았고요. 버전 전쟁에서의 가장 큰 패배자 혹은 피해자는 중부 지역과 외부 볼륨의 일부 고립된 세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세계는 공식적인 적대행위가 끝난 뒤에도 폭주한 지휘관, 상대론적 함대, 오토어 등의 공격을 수세기 동안 받거나 그들 사이에 전장이 되어야만 했으니까요. 그 밖에 노코조, 솔라 도미니언, 시젝스파는 웜홀 파괴로 인한 연쇄 반응이나 상대론적 전투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정 가문이나 민족이 멸망하기도 했고, 성간 정치의 고립과 분열로 인해 내부에서의 이단 분파까지 출현하곤 했습니다. 솔라 도미니언은 핵심 항성계를 여러 곳 잃고 외부 볼륨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웜홀 넥서스를 운용했기 때문에 다른 세력보다 더 많은 연결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웜홀 넥서스를 재건하기 위해 막대한 국력을 쏟아야만 했죠. 그런 뒤에야 도달한 솔라 도미니언의 지방 세계들은 제국에 다시 합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독립국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라 도미니언은 여전히 강대국이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작은 제국이 되었죠. 시젝스파 역시 중요한 하위 세력들이 다른 세력으로 넘어가거나 독립하는 바람에 예전만큼의 위상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겐트로피 연합은 애매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들도 솔라 도미니언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세계를 잃어버렸죠. 동시에 노코조의 세계를 정복하여 세력을 확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복된 노코조 세계에서는 더 많은 권리를 끊임없이 요구했고, 결국 네겐트로피 연합은 광범위한 자유화와 관대한 무역 관세를 허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된 세계들은 명목상 네겐트로피 연합의 일부지만 민감한 상황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세력이었죠. 몇 세기 뒤에는 사지타리우스 영역의 여러 항성계가 네겐트로피 연합에 병합되었으나 역시나 그들도 네겐트로피의 통치를 달가워하진 않았습니다. 메타소프트 버전 3는 비교적 늦게 참전한 덕분에 피해가 적었고, 특유의 분산화된 시스템, 집단적인 연결성 덕분에 단 한 명의 백이라도 메타소프트의 세계를 재건하는 데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자립성과 충성심이 뛰어났습니다. 끝까지 참전하지 않고 후기에 평화를 주도한 소핑리그와 커뮤니언 오브 월드는 평화를 위했다는 점에서 명성을 얻었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미미했기에 상대적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콩코드 존재론이나 대체 존재론 구현 2.0과 같은 어느 특정한 프로토콜 하나가 은하계 표준이 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버전 전쟁 이후 은하계를 하나의 프로토콜로 통합하기엔 문화와 사상이 너무 다양하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아카일렉트나 그 추종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퍼졌다는 점입니다. 아카일렉트들이 아무리 멀리 내다봤어도, 아무리 고귀하고 숭고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그들이 의도했거나 방치한 버전 전쟁은 참상을 겪은 이들에겐 아카일렉트에 대한 불신과 환멸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테라젠이 아카일렉트를 신뢰하고 숭배하는 중이지만, 아카일렉트에 대한 충성과 신뢰를 버리고 독립하거나 어느 세피로틱 제국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중립국이 되는 경우도 전보다 많아졌죠. 주요 세피로틱 제국으로부터의 이탈과 아카일렉트에 대한 환멸은 내부 구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내부 구체는 가장 복잡한 웜홀 넥서스가 구축된 이념, 문화, 역사, 유행의 중심지입니다. 여러 제국이 이러한 내부 구체의 흐름을 통제하려고 애썼지만 너무나 다양한 영향이 뒤섞인 곳이라 쉽게 통제할 수가 없었죠. 결국 내부 구체는 수세기에 걸쳐 버전 전쟁 이전보다 더 독립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은하의 전체적인 정치가 외부 볼륨으로 확장되는 동안 내부 구체는 오히려 제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신들만의 다양한 문화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카이테올로지 학자들은 아카일렉트들이 어째서 전쟁을 막지 않았는지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프로토콜 표준화, 존재론적인 갈등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인지 아니면 그보다 큰 목표가 있었던 건지 그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료를 조사하면서 계속 고민해봤는데요. 버전 전쟁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선 단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 아카일렉트의 각기 다른 목적이 아주
아주 짧은 순간에 무수히 생겨나며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 속에서 무수한 목적이 약 200년간 충돌한 결과를 우리가 버전 전쟁이라고 정의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카일렉트는 하나가 아니었고 전쟁 중 볼 수 있었던 아카일렉트들의 행동도 하나의 부동한 목적을 위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고요. 버전 전쟁은 역사가 되어 테라젠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은하 규모의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한 대사건이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우이 작가님은 수족의 이유가 결합되어 수족의 개별적인 결정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버전 전쟁의 형태로 전개된 게 아닌가라고 저랑 비슷하게 추측하셨고요. 월드트리 세계수 작가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OA의 기여자분들도 어째서 버전 전쟁이 일어났어야만 했는지에 대하여 계속 논의해 왔다고 합니다. 확실한 결론만 추려보자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버전 전쟁은 규모가 크고 전쟁 기간이 길고 너무나 많은 세계를 파괴했으며 너무나 많은 테라젠들에게 고통을 준 갈등입니다. 이런 끔찍한 전쟁을 아카일렉트가 방치했거나 의도했다는 건 도리어 아카일렉트의 수준이 낮아 보일 수가 있죠. 물론 AT 6000년대까지 SI6인 존재는 없었지만 SI5 그보다 한참 아래인 SI1의 트랜사피엔트라고 해도 이미 모도소폰트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카일렉트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득히 초월적인 존재들인데도 버전 전쟁 같은 방법으로만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있었다는 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목적이 충돌했다고 해도 극도로 지성적인 존재들이 그것조차 대화로 해결하지 못했고 애당초 아카일렉트들이 서로 정면 충돌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테니까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테라젠 사회를 읽고 있는 아카일렉트들이 그런 심각한 갈등이 생길 걸 진작에 예측해서 전쟁보다는 나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우물이 위험하다는 걸 대대로 알려주기 위해 우물을 아이의 키보다 높게 만들 이유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방치하거나 가서 아이의 등을 떠미는 건 아이보다 지성적인 어른의 해결책이 아니죠. 여러모로 아카일렉트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신비주의로 넘어가기엔 버전 전쟁의 서사에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주관적으로 느꼈던 가장 큰 의문이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인과관계, 개연성에 조금씩 구멍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설명되지 않은 고유명사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긴 서사의 구멍을 채우기 위해 작가님들께 질문을 드리거나 저의 주관적인 해석을 이번 영상에 특히나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원문을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개연성을 대본에 보충해놨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세계수님께서는 제가 가진 의문을 단번에 해소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버전 전쟁 문서에 오류가 많다는 것이었죠. 문서에는 OA의 고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도 1, 2년 뒤에 버전 전쟁 문서가 크게 수정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향후 수정될 버전 전쟁의 내용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힌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OA 포럼에 오셔서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OA는 팬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함께 만드는 이야기니까요. 신작 준비만 아니었다면 저도 가서 전투씬 한 편 써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버전 전쟁 파트의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설명이 필요한 고유 명사들을 많이 순화했습니다. 어떤 건 작가님들께 직접 질문을 드리기도 했고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생긴 구멍을 주관적인 해석으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덜어내고 보충해서 이 정도 분량이 나왔네요. 저는 SF 불모지인 국내에서도 OA 같은 하드 SF가 사람들에게 관심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없는 지금 OA 영상을 마구 뽑아내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채널 주제의 스펙트럼이 좁아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OA 말고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고 다른 주제를 원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분명 계시니까요. 그런데 OA 컨텐츠를 한국어로 만드는 채널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제가 아니면 아무도 안 만드니까 제가 공급해줘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게 생겨서 연속으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였습니다. 이것만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걸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 딜레마. 나만 있는 블루오션이자 망망대해였습니다. 모카씨를 가져와 싣는데 성공한 문익점이 된 것 같으면서도 거중기를 충분히 많이 만들어주지 못한 정약용이 된 것 같았죠. SCP를 처음으로 유튜브에 가져온 분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그래서 OA는 앞으로도 고정 컨텐츠로 계속 올릴 거지만 그 빈도를 조금씩 낮춰볼 계획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 OA를 주력으로 올리는 한국어 채널이 생겼거든요. 단기적으론 경쟁자가 없는 게 좋지만 장기적으론 경쟁자가 있는 게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F 컨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SF가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장르가 되었으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상상하고 끊임없이 사고하도록 만들면서 각 요소에 대한 설득력과 창의성을 전달하는 것이 SF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미래병기 영상이나 천문학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몇 가지 요소가 논리적으로 겹쳐지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재밌는 OA도 결국 설정집이다 보니까 SCP처럼 9,999명이 달려들어서 마구 뽑아내면 이야깃거리가 순식간에 고갈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지면 어차피 또 즐길 수 있는 2차 창작물 같은 게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은 작금의 한국에서 대리만족보다 대리 상상을 추구하게 되고 OA 같은 SF 컨텐츠가 메이저한 장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OA의 한국 트래픽이 증가하고 OA 관계자 중 몇몇 분들이 한국어에 흥미가 생겨서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계수님이 링크를 보내주셔서 뭔지 봤더니 갑자기 국내의 SF 갤러리가 나왔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OA 사이트에 한국어 버전을 추가하는 프로젝트가 운영진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번역, 의역이 나중엔 틀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트랜사피 엔트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지 트랜사피 언트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지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우이 작가님, 세계수님, 릴리아퍼님, 그 밖에 많은 작가님과 아티스트분들, OA를 번역하고 계신 한국 유저분들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마 자연스러운 AI 목소리를 써보려고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입했는데요. 제 목소리를 제대로 따라하는 AI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녹음 환경이 개선되거나 AI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전까지는 직접 녹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본 제작, 더빙, 자막 번역을 딸깍으로 끝내는 행복한 상상을 했었는데 말이죠. 혹시 제 목소리로 괜찮은 샘플을 만들어서 보여주실 분이 계시면 메일로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BGM이 제거된 녹음 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